자, 인문예술 3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라캉의 철학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아주 어렵죠. 어려운데 이 정도의 설명을 갖다 놓고 사실 라캉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실제계와 관련된 이 설명은 너무나 빈약해서 사실은 이 지문을 읽으면 라캉이 얘기하는 주이상스나 실제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그런 지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지문에서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여기에 뭔가 라캉에 대한 뭐 어마어마한 배경 지식을 끌고 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라캉의 이 철학 세계를 요 정도 지문의 길이에 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걸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라캉 철학인데 이 정도의 길이 안에서 뭐 욕망 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징계 실제계 이런 거 다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우리는 국어니까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본문 분석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캉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 있죠.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프로이트는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라캉이 실제로 이제 프로이트한테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어쨌든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이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의식과 관련돼서 세계는 뭐가 있다?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가 있다. 그리고 여기 하나씩 싹싹 설명되고 있죠. 자, 그래서 1문단에는 바로 상상계, 1문단에는 상상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요게 이제 유아기에 해당되는 상상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의미하는 현실인 상징계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있는 어떤 그 진리의 세계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을 갖는 실제계 요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캉이 규명하고자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이나 욕망에 대한 거야. 우리의 불안은 왜 발생하며 왜 우리의 욕망은 충족될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 이론들을 이제 이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상상계 단계에서 우리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있어요. 아이. 누구나 겪는 이제 유아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 그러니까 지능이 미발달한 상태. 지능이 대체로 좀 미발달한 상태는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동물하고도 좀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 되는 상태는 아직 지능이 완성이 안 된 상태고, 니네 그 동물들 보면 알겠지만은 그 강아지나 뭐 고양이들이 꼬리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그게 본인 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린 그 아이는 내 몸, 그러니까 이 손과 발과 이 모든 그 기관들이나 이 부분들이 하나의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파편화돼 있다라고 느낀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거라고 못 느낀다는 거야. 이걸 마치 그냥 이 다른 어떤 펜처럼 다른 어떤 무언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파편화예요. 자,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때? 무언가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 이미지는 너무 완전해. 그건 너무 완벽해. 이에 끌린다. 이걸 이제 나르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설명이 안 돼 있죠. 자, 어쨌든 그게 뭔가 아름다운 거야.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완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아이는 어떻게 느껴? 신체를 파편하게 느끼죠. 근데 이미 그 거울 속에는 너무 완벽한 무언가 이미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부조화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괴리예요. 괴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절차가 뭐냐면 몸은 파편화되었다고 인식하지만 거울에 비치는 완벽한 이미지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부조화, 괴리를 겪으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그 과정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 따라서 자아는 어떻게 보면은 불안 속에서 형성이 돼요. 라캉은 자아라는 것을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 인식에서 바로 불안이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왜 불안한가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할 때 바로 이 무슨 단계, 상상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이 내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이걸 내가 스스로 이게 내 거라는 걸 알아낸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치는 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게 된 거야. 그냥 그렇게 믿은 것뿐이지 이게 내가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해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따라서 인간은 이것이 과연 내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그 파편화의 단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거울 속의 이미지를 내 이미지라고 믿으면서 발생하는 그 두 가지의 괴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안이며 동시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런 거울 속의 이미지 같은 것이다.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계 굉장히 중요하죠. 상징계. 자, 이 상징계는요, 바로 이 현실 세계인데요. 이 상징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언어와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상상계의 단계까지는 우리가 언어나 사회 규범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냥 나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은 나의 것인가, 저 거울 속에 나는 온전한 나인가, 이제 이런 상상의 세계에 노는 것이 바로 이 상상계의 유아였다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상징계로 들어가는데요. 이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언어야, 언어. 오케이, 언어.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인 질서 속에 편입된다는 거야. 생각해봐, 언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규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고, 인사할 땐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 언어를 어떻게 갖춰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어는 우리에게 뭘 발생시켜? 소외와 결핍을 발생시킨다는 거야.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욕구, 욕망, 요구,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가장 이제 1차적인 단계가 욕구입니다. 욕구. 자, 이 욕구는요, 표현하는 단계가 아니야. 그냥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야.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 다음에 졸리다, 이런 상태가 욕구입니다. 뭔지 알겠어? 생물학적이고 갈증이나 식욕처럼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가 욕구야. 자, 이 욕구를 뭐 할 수 있냐면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 요구 단계에서는 언어가 개입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언어가 없이 요구할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지? 언어가 있어야 요구한다는 말. 배고프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수화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언어의 질서야.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언어가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도구들을, 수화 같은 것도 다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요구를 하려면 이 사회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근데 이게 밥 달라는 거야. 그 누구도 이거를 밥 달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우리 그 언어 규범이 이것은 전혀 밥 달라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밥 달라는 걸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우리에게 주입된 이 사회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언어나 사회 규범 체계를 학습한 다음 그걸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요구를 해봅시다. 밥 줘요, 밥 줘, 밥 줘, 밥 줘. 아니면은 찰래요, 막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 언어로 요구를 했어요. 자,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하므로 충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야, 배고프다라고 하는 정도의 욕구는 충족이 가능하죠. 왜? 밥을 먹으면 충족이 되니까. 너무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으면 해결된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뜻이고, 이런 욕구들은 충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아무리 욕구를 채워줘도 계속 짜증을 부려. 사람이라는 게 계속 짜증을 부린단 말이야. 뭔가 모르게 짜증이 나. 계속 뭔가를 요구한대, 아이들이. 자, 그 이유는요, 무언가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요구한대. 사랑을. 알겠어? 사랑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봐. 밥 줘, 이불 깔아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대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요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아이들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해.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야 하듯이 이런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가 없다. 오케이? 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욕구는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잘 봐. 만약에 if 여러분들이 배고픈 것 때문에, 졸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이런 욕구를 바탕으로 요구를 한다면 이 요구들은 충족이 될 수 있는 요구들이죠. 왜냐하면 확실한 대상으로 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욕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도저히 실현될 수가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욕구의 차원보다도 훨씬 더 채워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 락항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멘트 바로 뭡니까? 요구에서 욕구를 빼면 욕망이 된다. 아주 유명한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배경 지식이지만 참고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중에서는 욕구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야. 채울 수 있는 욕구, 요거 얘네들을 뺐다는 건 뭐야? 욕구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요구, 즉 채울 수가 없는 요구, 어떤 특정한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그 요구 있죠. 걔가 바로 뭐다? 욕망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 오케이? 그것이 바로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욕구들이 충족되더라도 도저히 충족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그 요구를 욕망이라고 한다는 거야. 따라서 욕구는 채워질 수 있지만, 그리고 요구 중에 일부는 채워질 수 있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어?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채워질 수 없는 요구를, 실현할 수 없는 요구를 욕망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 욕망의 대상,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 같은 것으로 치환되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나 돈 갖고 싶어, 나 사람들 지배하고 싶어, 나 명예 얻고 싶어.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뭐야? 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원하는 이유가 뭐야?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기 때문이야.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야. 근데 그것은 실현될 수가 없죠. 따라서 부를 갖더라도, 내가 1000억을 갖더라도 여전히 채울 수가 없어. 왜? 더 갖고 싶거든. 야, 권력을 잡아봐. 야, 나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권력에 앉았어. 그러면 더 하고 싶어. 2선 하고 싶고, 3선 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독재하고 싶고. 뭔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이유가 뭐야?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채워질 수 없는 요구인 무조건적인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은 현실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알겠어? 자, 좀 더 넘어갈게요. 락항은 자아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인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다. 자, 대타자는 상징적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계예요. 자,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타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요, 언어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대타자가 언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 현실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어가 지배하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어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만든 게 아니잖아. 이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던져진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욕망은 다름이 아니라 언어의 욕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언어가 욕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욕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만든 적이 없고,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결국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만 욕망을 추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언어를 통해서만 요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언어에 종속된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 속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자, 이것이 굉장히 뭐냐면 소시르적인 그런 관점이잖아요. 소시르를 여기서는 몰라도 되겠지만은 결국 이건 무슨 뜻이야? 언어가 우리 사고를 모든 것을 결정한다. 즉, 소시르의 그 유명한 명언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소시르의 굉장한 혁명적인 발상이잖아.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소시르의 입장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자,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욕망은 바로 언어로부터 온 거야.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하는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부를 욕망할 수가 없어요. 왜? 부라는 개념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 행복, 물질, 그 다음에 이런 무언가 이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한 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망을 갖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욕망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발적인 욕망이지. 요것들. 근데 그러니까 요것들은 자발적인 욕구들 있잖아. 욕구들. 그러니까 욕구들은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욕구들이야.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존을 만들어내기 위한 욕구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친구인 욕망이지. 욕망. 이 채워질 수 없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 즉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의식 속의 이 욕망은 결국 뭡니까? 인간과 언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가 없는 동물들은 욕구만 있지 욕망을 안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이 언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애벌레는 언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애벌레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갖지 못할 확률이 높아. 그냥 얘가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고 욕구를 다 채우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사고하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무의식 속에 포함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실제계. 참 실제계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텐데, 이 실제계는 일단은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상상계는 이제 아이의 상상 속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요 상징계가 바로 현실이라면 실제계는 어디에도 없는 거야. 사실은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포착할 수가 없는 거야.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거야. 알겠어?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의 쾌락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이상스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중요한 거, 현실의 쾌락과 뭐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주이상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뭡니까? 뭐 이 욕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욕망일 수도 있고, 무언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죠. 하지만 그거는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거지. 하지만 주이상스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타자, 무언가 이런 것을 넘어선 차원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주이상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의 법칙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된다. 이 주이상스라는 그런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걸 라캉은 죽음 충동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쨌든 라캉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 그것을 생톰, 바로 이제 영어의 심톰에 해당되는 거죠. 증상이라고 하는 심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생톰은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 우리는 무언가 현실의 쾌락을 넘어서는 무언가 그 고유한 증상을 갖게 되는데, 그 증상이 발생하면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주이상스, 현실의 쾌락을 넘어서는 무언가 초월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예시로 든 게 뭐냐면 예술가죠.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일종의 그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잘 봐. 기존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상징계에서 이식됐던 언어나 어떤 사회 규범들을 깬다는 거죠. 깬다는 거야. 자, 그것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에는 없었던, 우리에게 이식된 상징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 새로운 쾌락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예술 창작행위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상징계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 대신에 무언가 그 상징계의 법칙을 깨고 자신의 나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노력이자 바로 주이상스, 새로운 쾌락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지만 이게 국어라고 하는 점을 내가 계속 상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뭔가 명확하게 안 긁어줄 수도 있어요. 뭔가 대강은 알겠는데 명확하게는 모르겠다. 이 생각은 너무 정상적인 거고, 그거 긁으려면 여러분들이 30시간 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국어 수준에서 그냥 대강 알겠다, 특징 알겠다, 이 정도로만 그 준비를 해도 뭐 내신이나 이번 학기 내신 이런 거 준비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 타인, 언어, 무언가 우리가 아닌 것에 부여한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자, 왜냐하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뭐 언어라든지 주변 또는 타인의 욕망 이런 거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욕망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상징계의 원칙이나 규범 같은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실제계의 손짓에 응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하는 그런 무언가 저항적인 무언가 어떤 그 행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은 상상계에서 인간의 자아가 불안하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상징계는 타자 혹은 대타자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욕구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요구, 즉 욕망이 생긴다는 것, 그것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계는 이 상상계나 상징계를 어떤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서 이 실제계는 없었던 세계,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알던 세계, 우리가 주입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의 쾌락,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또는 뭐 음식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수반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고통이 수반되지만 무언가 새로운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이 상징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문인 것이죠. 알겠습니까? 1, 2번 맞죠? 이거 상상계 소리가 알 수 있죠. 타자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추구하죠. 뭐 답은 2번이겠네요. 현실 세계의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실제계를 인식할 수 있다. 두 가지로 틀렸죠. 일단 실제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게 틀렸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실제계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인식하거나 이럴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세계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현실 세계의 질서를 버림으로써 실제계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뭐죠?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인간은 타인의 사랑을 추구한다. 이거 아니죠. 대타자 욕망이라는 게. 자, 답은 2번밖에 안 되겠네요. 인간의 욕망은 상징계 속에서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상징계 속에서 형성된 무의식, 이것이 뭐야? 언어라고 하는 대타자의 영향을 받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아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타자 혹은 대타자, 어떤 사회 또는 우리에게 주입된 것 속에서 형성된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3번 지라르랑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욕구와 구별된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욕구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것도 지문과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욕망은 타인이 개입된다는 것도 비슷하죠.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여기는 이제 모방으로 욕망을 받네요. 자, 타인을 모방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는 없는 것을 찾아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이야. 근데 욕망은 더 나은 것을 소유하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고 얘기했지. 충족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공통점이죠. 자, 지라르의 욕망은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모방을 통해 발생하죠. 나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모방을 통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모방하더라도 나보다 나은 요소가 있는 인간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존재를 모방하려고 하는 욕망은 결국에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야. 충족될 수가 없는 거야. 자, 라칸과 지라르는 모두 다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욕구는 본능적인 것과 연관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요. 라칸은 대타자인 언어를 통해서 욕망을 갖게 되고, 지라르는 타인에 대한 모방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라칸은 지라르와 달리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고 봤고, 답이 4번 아닙니까? 욕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무의식 속에 대타자라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어떤 대상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 그러면 타인이 가진 어떤 대상, 타인이 가진 보석을 우리가 갖는다면 욕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이 이제 4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보기. 제임스 조이스 나오네요. 율리시스 쓴. 야, 율리시스 참 대단한 작품이야. 이거 옛날에 읽으면서 참 이거 어렵죠.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인데, 자, 어쨌든 간에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를 파괴하고 다양한 실험적인 방법을 했대요.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깼다. 이게 딱 봐도 뭔 것 같아. 주이상스 같지 않아요? 기존에 이거 봐봐. 이거 뭐라 그랬어? 주이상스가 뭐래요?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나에게 형성된 어떤 대타자의 욕망을 거부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바로 주이상스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걸 통해서 실제계를 겨냥했다. 그러니까 이 상상계나 상징계가 아니라 실제계를 겨냥했다는 거야. 폭력적 언어의 폭력에 파격적으로 변환했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냈다. 주이상스를 추구했다. 자,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과정은 죽을 만치 고통스럽습니다. 자, 2번. 조이스가 다양한 실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상징계,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것은 현실 세계 충실, 이미 틀렸죠. 현실 세계 쾌락에서 벗어나서 실제계의 쾌락, 새로운 쾌락을 추구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증상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했다. 그리고 노력함으로써 실존을 실현하려고 했다. 맞는 게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히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